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학과 홍지원 교수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께 생소할 수 있는 미세조류란 어떤 생물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강연의 메인 토픽인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관해서 저희 연구실 연구 결과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전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그림을 보시면은 지난 30여 년 동안 북극의 빙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과 자연재해 발생의 규모와 빈도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구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의 대량 멸종의 이벤트를 겪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폐렴기 말 지구상 생명체의 약 96%가 사라지는 역사상 최악의 멸종 사태를 겪게 됩니다. 이는 사이베리안 트랩이라는 거대 용암 지역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로 방출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대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현재 우리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배출 패턴이 과거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면서 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인류는 지구온난화의 급속한 진행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파리 기후협약 발표를 통해서 2100년도까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5도나 2도씨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표에 보시듯이 2도가 상승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2도가 상승했을 때 생물 멸종이라든지 해수면 상승, 그리고 생태계 변화와 어획량 감소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대상 국가들은 대부분 RPS라고 불리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수소성 연료의 바이오 연료 혼합비를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의 그림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지난 2012년 2%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5.0%까지 상향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그림을 보시면은 외국 주유소에 가시면은 이렇게 바이오 연료가 몇 % 혼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유차를 운전하신다면은 3.5%의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고 계시는 셈이 됩니다. 그럼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바이오 디젤 사용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연료는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생 가능하지 않은 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디젤은 지속적으로 재생 가능한 친환경적인 청정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듯이 속스나 녹스, 그리고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PAH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낮아서 대기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경유 차량에 별도의 차량 구조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오 디젤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런 바이오 디젤의 주 원료는 식량 자원으로서 바이오 디젤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낳기도 합니다. 아래쪽 카툰에 보시듯이 이런 바이오 연료 생산량을 높이는
동시에 3세계 국가의 기아 현상이 가속화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디젤의 주 원료인 팜유의 주산지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열대 우림 파괴라든지 노동력 착취 등과 같은 그런 2차적인 부작용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이런 바이오 디젤 연구가 생산 연구가 콩기름과 팜유 바이오 디젤 추출 공정이 전체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이 오히려 페트롤 디젤의 2~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과학자들은 식량 문제와 상충되는 1세대 바이오 연료를 벗어나서 2세대 목질계 그리고 3세대 미세조류 바이오매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세대 바이오 연료인 미세조류는 육상식물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바이오매스 생산성과 광합성 효율, 이산화탄소 고정 능력 등을 가지고 있어서 근래 들어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미세조류란 어떤 생물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조류는 글자 그대로 아주 작은 크기의 조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 플랑크톤이라고도 불리고요. 단세포 광합성 미생물을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조류라는 생물을 정의하는 한 문장을 정의하자면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다양한 유기물질로 전환하며 증식하는 생물군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광합성을 통해서 증식한 미세조류는 동물 플랑크톤 같은 상위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면서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1차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 3만여 종의 미세조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약 100만 종까지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름철 강호수의 녹조와 바다의 적조 현상을 유발하는 생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수란 활동들을 통해서 미세조류는 전 지구 전 물질 순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미세조류의 형태와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4개의 그림은 가장 대표적인 미세조류를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노스톡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의 실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미도모나스나 클로렐라 같은 미세조류는 이런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스파이룰리나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 같은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편모를 가지거나 아니면 아이스폿을 가진 그런 다양한 형태의 미세조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조류의 크기는 주로 1에서 50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사람의 크기를 약 1m 단위라고 생각하시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의 작은 크기로 1에서 50 마이크로미터 레인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조류를 관찰하실 때 나안으로는 이제 보실 수는 없고요. 반드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만 관찰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클로렐라가 가장 많이 알려진 미세조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미세조류의 광학현미경 사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광학현미경 사진 외에도 미세조류의 단면을 잘라서 그 세포 소기관을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외부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광학현미경 기술도 이미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많은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미세조류와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조류의 일종인 남조류는 약 25억 년 전에 최초로 지구상에 광합성 생물이 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CO2가 대부분이었던 원시지구의 대기 조성을 산소가 풍부한 현대의 대기 조성으로 전환시킨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생물에게 진화의 기회를 제공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숨쉬고 있는 이 산소도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해양 미세조류로부터 생산된 아주 지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미세조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는지에 대한 과정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미세조류 기관 중에 클로로플라스트는 광 독립적 반응과 광 의존적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빛을 받아서 글루코즈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 작용에 부산물로서 산소가 배출되는데요. 미세조류의 입장에서는 이 산소는 필요 없는 폐기물에 불과합니다만은 사람이나 아니면 모든 다른 지구상의 생물들에게는 이 산소에 의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흡수를 통해서 약 1kg의 미세조류를 생산할 때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1.83kg 고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녹조와 적조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조와 적조 현상은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주로 녹조는 담수, 적조는 해수에서 발생하고요. 이런 녹조와 적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미세조류가 빛, 수온, 영양분 등의 조건이 맞게 되면 단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조와 적조는 예전 삼국사기 때부터 기록이 남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현상이 될 건데요. 이런 녹조와 적조 현상은 과도한 영양분을 제거하기 위한 자연적인 정화 활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이런 취수원에 있는 발생한 녹조 현상들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듯이 이런 녹조 현상이 발생한 물을 떠가지고 현미경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런 미세조류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나베나나 이런 마이크로시스티스 같은 미세조류들은 독소를 생성해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정수 처리 비용 증가를 필요하게 만들고요. 또 빛을 차단해서 수중생물의 성장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산소를 고갈시켜서 어류 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적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케토세로스나 짐노디니움 같은 이런 독성 적조 물질들을 섭식한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현상들이 매년 연례 행사처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조류 때문에 발생한 녹조와 적조가 바이오 에너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으실 텐데요. 시각을 바꿔서 이런 연구가 시작된 이유는 녹조나 적조를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시간에 대량으로 키워서 다양한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사용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면 고밀도 증식이 가능하고 그리고 단시간에 많은 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의 생산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보트리오코커스 브라운이라는 미세조류입니다. 보시듯이 현미경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지질을 많이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조류 지질을 트랜스 에스트리피케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로 알코올, 메탄올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 분자의 글라이세롤에 세 분자의 패티 엑시드가 붙어 있는 것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된 패티 엑시드, 패티 엑시드 메틸 에스터라는 이 페임이라고 불리는 지방산 성분은 바이오 디젤의 구성 성분으로서 현존하는 디젤 내연기관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저희 연구진에서 수행한 바이오 디젤 생산 실증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에서는 지난 2013년도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양목면 소재의 농업기술센터 내에 약 4,000제곱미터 규모의 연구용 대량 비양시설을 구축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약 570제곱미터에 270톤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두 개의 배양조를 운영하고 있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보조 배양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겨울철이나 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조류를 수확하는 하베스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뒤쪽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픈펀드 레이스웨이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한국말로 굳이 바꾸자면 개방형 연못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경마 경주장이나 아니면은 포뮬러 자동차 경주 같은 그런 트랙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레이스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레이스웨이 폰드는 가장 저렴하고 내부 연한이 길어서 가장 경제적인 배양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른쪽 상단 그림처럼 전 세계의 바이오매스,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생산량의 약 95% 이상을 이렇게 레이스웨이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스웨이마다 여기 보이는 큰 수차가 하나씩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패들휠이라고 불리는 수차입니다. 이는 배양액이 원활하게 순환되고 미세조류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입지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적정 기온은 연평균 기온 15도에서 30도씨, 그리고 연간 일조 시간 약 2200시간 이상, 그리고 연간 일조량 5000메가줄/.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가장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온도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칠곡군 양록면 지역이 일조 시간과 일조량 조건이 충분히 충족을 하였고요. 그리고 주변에 구미공단이 있고 또 지자체 지원 등을 고려해서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대량 배양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그림들은 저희가 이제 한국형 미세조류 대량 배양 시스템을 구축하던 과정들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고가의 건축 구조물 사용을 지향하였고요. 토양을 다진 후에 이런 방수 필름을 통해서 깔아서 방수 바닥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패들휠을 설치해서 약 초당 0.25m의 유속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겨울철 또는 장마철의 영향을 고려해서 비닐하우스를 구축해서 사계절 내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세조류 수확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그림이 DAF, Dissolved Air Flotation System이라고 불리는 수확 시스템입니다. 원리는 아래쪽에서 미세기포를 발생시켜서 미세조류 바이오매스가 위로 뜨게 하고 스키머라는 기구를 통해서 미세조류 바이오매스를 걷어낸 다음에 물을 빼내고 이런 콩고물 같은 상태의 미세조류 페이스트를 만들어내는 수확 과정을 이 DAF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조류 그 셀 표면은 음전하로 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PAC 같은 닭과 양이온 응집제를 사용하게 되면 미세조류 수확 효율이 또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DAF 시스템은 현존하는 가장 경제적인 미세조류 수확 기술로 알려져 있고 저희도 이 기술을 사용해서 미세조류 바이오매스를 수확하였습니다. 미세조류는 광합성 생물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르누이의 법칙을 이용한 벤츄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세조류 배양장에 보다 많은 양의 CO2를 일광시간 동안 광합성을 하는 동안 분당 10m를 불어넣어 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조류 1kg를 생산할 때 약 1.83kg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35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1년에 6.6kg의 CO2밖에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이산화탄소 고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미세조류 대량 배양 과정과 바이오디젤 추출 과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 상단의 그림처럼 이상적인 미세조류를 찾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미세조류를 하면 지질 성분이 많고 아주 튼튼하고 또 수확이 쉬운 그런 미세조류를 의미합니다. 이런 미세조류를 저희가 발굴해서 우수종을 선발하고 스케일업이라고 불리는 단계별 확장 단계를 거쳐서 대량 배양을 하고 말씀드렸던 DAF 시스템을 통해서 수확을 하고 그런 얻어진 미세조류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추출하게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생산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커버가 있고 한쪽은 커버가 없는 상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가 있는 레이스웨이에서는 사계절 배양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생산성은 커버가 없는 레이스웨이보다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희는 이것을 이제 그 커버 때문에 생기는 광량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안에 있는 마이크로 클라이메이트가 조금씩 달라서 좀 불리한 조건을 형성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은 상업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생산성인데요. 하루에 제곱미터당 20g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름철에 여러 차례 많은 달에 걸쳐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수치를 달성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키우고자 하는 목적하는 미세조류가 잘 자라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저희가 키웠던 목적 균주는 데스모데스무스라고 하는 균주입니다. 그래서 7곡군 배양시설에서 높은 생존력과 생산성을 가지고, 그리고 왼쪽 현미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군체를 형성하고 또 가시 같은 돌기를 가지고 있어서 포식자의 섭식에 강한 그런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미경 경영을 통해서 이렇게 데스모데스무스 미세조류가 우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런 현미경 검경은 검경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과 또 약간의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NA를 추출해서 거기서 최신 기술인 Next Generation Sequencing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런 미세조류가 우점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NGS 결과를 봤을 때도 역시 양쪽 레이스웨이에서 모두 다 데스모데스무스, 저희가 목적하는 이 미세조류가 지속적으로 우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미세조류 바이오매스의 지방산 성분을 분석했는데요. 미세조류 지방산 분석 결과 바이오디젤로 사용 가능한 탄소 16개에서 18개짜리 지방산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바이오디젤 품질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산한 이런 미세조류 바이오디젤의 품질을 이 기준에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아이오덴 다인 밸류 같은 이중결합, 그리고 시테인 넘버 같은 착화성을 나타내는 수치 등 대부분의 수치가 바이오디젤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산한 바이오디젤은 기존의 내연기관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결과 종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로 한국의 기후와 지형 조건에 적합한 바이오디젤 생산용 미세조류 대량 배양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실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적하는 균주의 바이오매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배양 및 수확 기술을 확립하였고요. 그리고 하절기 경제성 있는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성을 여러 차례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미세조류 바이오디젤은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디젤 품질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단 지역의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와 연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톤당 4만 원 정도 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 모델 창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연구 전망입니다. 미세조류 연구에서 이제 가장 시급한 점은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생산 단가 절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수질 정화와 또 배기 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연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왼쪽 그림처럼 화장품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아니면은 동물 사료와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 물질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그림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활용을 해야 합니다.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현기술을 이용한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생산 단가는 배럴당 약 130에서 200달러 수준이고요.
현재 국제 유가 기준으로 하면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없는 상태고요. 하지만은 국제 유가가 이제 한 150달러 정도 되게 되면은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석유 기반 디젤 가격이 싸게 판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제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원유를 사오게 돼서 나프탈렌부터 아스팔트까지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다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값보다 싼 가격으로 기름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산업도 바이오 디젤만 추출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단가 절감을 위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산업적인 움직임을 지금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런 원유 추출 과정과 같이 바이오 에탄올 발효를 통해서 알코올을 생산하고 바이오 디젤도 생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고부가 가치를 가진 항산화 물질들을 추출하고 바이오 오일, 바이오 차를 생산하기도 하고 또 연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찌꺼기는 또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활용을 해야만 이제 미세조류 바이오 디젤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세조류 바이오 디젤이 경제성이 없지만은 이렇게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바이오 디젤이 갖고 있는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어떤 배터리를 가지고도 태평양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날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장거리 수송용 연료의 유일한 대체 자원으로 지금 바이오 디젤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핵 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을 제외한 모든 군사용 운송수단은 디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군사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도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겪었는데요. 저희 연구실도 필요한 어떤 한 시약을 구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애를 먹은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향후에 산유국들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우리나라가 70년도에 겪었던 이런 오일 쇼크를 다시 겪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미세조류 바이오 디젤 연구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 동향은 이런 합해수를 미세조류 배양액으로 이용하고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면서 동시에 수질을 정화를 하고 이렇게 배양을 통해서 수확된 미세조류를 현기소화를 통해서 CNG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연구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조류는 수질에 아무 데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수질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특성을 이용해서 합해수를 정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메탄가스는 정제를 통해서 CNG 차량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스페인의 아쿠알리아라는 회사가 자동차 회사인 시아트와 지금 협업으로 스마트 그린 가스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송용 CNG 가스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도 현풍에 있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미세조류 하수 처리 그리고 바이오매스 수확, 메탄가스 생산을 하는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서 미세조류는 이런 녹조나 적조 현상의 주범이라는 그런 인식을 좀 벗어나서 미세조류는 우리가 숨쉬는 산소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